일단 유튜브 좀 찾아오셔야죠. 유튜브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자료 부분도 이제 좀 받아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일단, 어, 회원가입 기준에서 이제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요 VOD 45시간짜리, 그 다음에 USB 15시간짜리 증권교육 기초교육, 이렇게 실전교육, 기초교육 60시간 VOD, USB 교육 자료 다 나눠드리고 매직 계산기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벤트 상품은 요걸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한 분 전화 오셨는데 그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7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요 상품의 기준에서 지금 7명 더 들어오시면은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종목군을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의 교육 기준이 잡힐 거예요. 8월 041 관심 종목 기준에서의 흐름이 될 겁니다. 일단 그 찾아오셔야죠. 홈페이지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있고요. 여기서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를 검색을 하시고, 윤정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이 나와요. 또 유튜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로 오시면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자료가 이쪽 왼쪽 편 있죠. 왼쪽 편에 교육 VOD. 전화는 천천히 주세요. 지금 어차피 한 분은 전화를 받으실 텐데 전화 막 지금 뭐 한꺼번에 주시면 정신 없으니까요. 번호는 3개가 오픈돼 있더라도 한 명이 받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교육 VOD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은 여기 나오는 그 교육 VOD가 5개 강의 있고 110만 원짜리 실제 작년에 교육을 해드렸던 자료들이고 9시간짜리 교육에 11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캔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강, 2강을 여러분들께 2시간 30분짜리를 다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정회원님들은 저걸 다 이제 나눠드렸죠. 그렇게 해서 요걸 뭐 교육을 받고 대처를 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받기 전에 수익부터 내시라는 거죠. 수익 내시고 이제 교육 받고, 잠시 이제 뭐 시차의 기준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됐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기간 동안의 흐름은 다 이제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눌려져 있던 부분들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응집된 것처럼 시세 분출이 터져주면 되는데, 일단 무조건적으로 거래량만 보면 돼요. 거래 대금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이제 결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시는데, 그 부분만 이제 그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캔들 기준에서의 자료 부분을 쿠팡이나 티몬, 위메프에서 사실 수 있는 자료예요. 그렇게 해서 뭐 결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메인 화면에 있는 이제 이 배너 누르시면은 요 상품을 가입하실 경우에 USB하고 그리고 VOD를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익 내시고, 또 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편입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여기에 이제 뭐 환율이든 뭐든 다 들어가 있어요. 5개 강의 내, 실전 강의 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8시 30분에 방을 오픈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3064 5930을 이거 빼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 넣어놓네. VVIP 번호도 저 3064를 빼세요. 지금 얘기해 줬으니까 바로 그 임직원 방에 올려놓으세요. 모든 디자인이나 모든 거에서 3064 야간 시간 저거 빼시라고. 저 번호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 번호를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뭐 3069도 있고 3038도 있고,
3038 이렇게 VVIP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자꾸 3064를 넣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08시부터 16시, 08시 30분부터 16시까지 거의 뭐 점심시간 잠깐 드리고 계속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리죠. 특히 이제 장 안 좋을 땐 거의 풀로 들어갑니다. 장이 좋을 때 뭐 상관이 없는데 장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클릭하시면은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요. 결제 페이지에서 이제 결제 스스로 하셔도 되고,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죠. 이 전화번호 오픈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고요. USB는 요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아카데미 내에 이렇게 결제 강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쪼개놨는데 요게 이제 총 15시간짜리 기초입니다. 완전 기초. 요 교육 자료도 여러분들이 이제 99만 원짜리 기준인데 뭐 이것도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교육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료들 보시면은 사실상 좀 검증이 안 된 자료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이제 녹화 방송 오셔서 뭐 윤정도 검색하셔서 그간에 이거 지금 얘기 안 하니까 또 무료 방송을 제목을 또 안 바꾸네. 8월 2일자 바뀌어져 있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렇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목들을 제가 설정을 해드리면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바꿔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만한 내용들이 있는 무료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 FOMC 환율 주도 업종에 대한 전망 이렇게 돼 있죠. 7월 30일 기준에. 그러니까 환율 기준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해드리고 중국 관련주들, 중국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 기준대로만 이제 자꾸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정석이고 이 해석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자꾸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중국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또 혹은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못 사. 그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환율 내용 쭉 해드리다 보면은 환율만 또 짧게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환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환율이 11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환율이 1100원이다. $1 환율이 1150원인데 아니 막말로 뭐 환율이 바뀐 적이나 있어? 환율 잘 아세요? 잘 모르잖아. 그지? 그죠? 1100원대 보통 일반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1년에 얼마 움직이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흐름에 있어서 이 변동성의 기준이 환율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왔다 갔다 자주 하지는 않아요. 국제 통화기관 국가 간에 또 약속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환율의 변동성의 미국 달러화의 기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뭐 네이버를 뒤셔도 나와요. 달러 인덱스 이렇게 치시면 유로화, 그다음에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덴마크인가요? 덴마크? 몰라. 마지막 국가가 맨날 헷갈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별로의 비중인데 그걸 잘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GDP 비중으로 설정 범위를 해서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유럽이나 영국 대비해서 미국이 우리한테나 큰 형인 거고 우리한테나 미국 이러는 거지.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뭐 아유 동생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국의 역사가. 어찌됐든 유로화나 파운드와 대비해서 미국이 이제 마음대로 환율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엔화 대비해서 강세냐 약세냐의 기준이 달러 인덱스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조차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뭐 IMF 때 외환 잔고가 없어서 뭐 IMF 두들겨 맞았나? 아니죠. IMF 때 동남아에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터지고 그러고 나서 외환 위기가 동남아 전체적으로 오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연동돼서 IMF가 온 거고 그걸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이제 반대 진영에서 왜 외환 잔고가 없이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외환 잔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던 2008년도 리먼 터졌을 때는 왜 1,500원 넘기냐 이거지. 예? 결론적으로 환율 차트를 보면서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환율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서 교과서적인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면은 그나마도 좀 나아요. 근데 횡설수설한 얘기를 듣고 오셔서 막연하게 그래서 결론은 뭐 외국인이 못 사. 중간 설명 하나도 모르고 뭔 소린지 모르고 그냥 결론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대, 안 산대 여기서는. 왜? 그럼 몰라. 모르겠어.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보시면요. 잘 보세요. IMF 때 그 형성됐던 환율,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을 견인했던 시점의 환율 1140원이에요. 1140원대.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1140원. 그래서 윤정도가 제일 좋아하는 게 1150원, 40원 요 자락입니다. 요 당시 기준에 땡겨서 보시면요. 자, 우리가 IMF 조기 졸업했잖아. 그리고 87, 88, 89년도랑 똑같이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을 3개년도 이렇게 했어. 이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빵 치고 나온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야당이 보수 진영에서 야, 뻥치지 마.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입도 그만큼 증가를 해서 경상수지는 좋아진 게 없잖아. 왜 거짓말해? 예? 환율이 있다고로 방어하지 마. 그게 왜 환율 있다고로 방어하지 말라는 단어까지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냐면은 강연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강연의 자료를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회사가 있어요. 싱크풀이라고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인데 2005년도 이게 11월 자료예요. 윤정도 그렇게 막 띄엄띄엄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이게 2005년, 15년도 아니고 2005년 여기 위에 보면 써 있잖아. 이걸 뭐 지금 와서 제가 뭐 수정할 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드는 게 더 힘들겠다. 2005년도 자료를 지금에 와서 거짓말하려고 막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방송 원고였단 말이지. 이 당시에는 자료가 귀했어요, 사실은. 뭐 아주 귀할 정도는 아니어도. ALS 전화번호까지 있잖아. ALS 우리나라 1위.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놨을 때 2005년도 자료 내용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시장에 대해서 후행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한테 전화가 와서 신문사에서 대표님 오늘 시장이 왜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기준도 쓰고 잡고 뭐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이 표들 자체가 그냥 우승표가 아니에요. 지수 변동폭 몇 %가 주요한 시기에 움직임이 있었는지, 조정 기간 얼마나 됐었는지, 조정의 계기는 뭔지, 또 중국의 변수는 있었는지, 또 그 중국의 변수라는 그 중국의 지수의 영향이 아닙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정책이나 또 지표의 영향,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았는지, 기관이 팔았는지, 샀는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 내용들, 실적은 어땠는지, 아시아 증시 뭐 해외 증시는 어땠는지, 이런 기준과 각 증시의 변동 구간들, 그리고 거기에 수급 범위들, 시장의 수급 범위, 시장 전체 수급 범위, 그리고 뭐 쭉 놓고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셔야 될 내용인데,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의 그 주식 펀드의 편입 비율, 원래는 이제 80% 중반 90%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이때 당시에 좀 가격하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90%, 95%까지. 근데 그게 원래는 금융당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장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는 야, 시장 견인해줘. 더 사도 되잖아. 그러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입김이 가능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꼭 뭐 최순실 씨 그 여파만이 아닌, 어찌됐건 이런 내용도. 외국인이 이때 당시 55조를 팔았는데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네이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검색해 보냐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주식형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이 기사가 뜹니다. 언제 떴냐면 정확히 831 부동산 대책을 하기 직전에 2005년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제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2005년도 7월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8천만 원 코스닥펀드 가입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지난 11월쯤에 얼마 수익 났게 했는데 25% 수익 나. 와, 4개월인가 3개월 만에 25% 수익 나. 그걸 또 대대적으로 막 신문 기사를 때려요. 그렇게 되면서 돈이 몰리는데 8조 정도 수준이었던 자산이 이 펀드 잔고가 이건 이제 뭐 2005년 11월이고요. 이게 이때 당시에도 20조 뭐 넘기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2007년도까지 해서 묻지마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돈 들어오는 거 그건 묻지마가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서 얼마 들어오냐면은 66조가 들어와요. 66조 들어와서 전체 74조가 됩니다. 그 66조 들어온 금액하고 변액보험, 사학연금, 퇴직연금 모든 돈이란 돈은 주식시장으로 다 끌어당겨요.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의 활성화, 그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를 좀 잡아볼까 이런 내용.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이 이 당시에 55조를 팔고 나가는데도 66조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 66조의 기관들의 매수는 뭐예요? 그게 바로 묻지마 간접투자 상품에 돈 들어온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이게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이게 어디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17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이런 거 누가 표시해줘? 아무도 안 해줬을 때요. 지금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박수영 TV에 뭐 지금 시황 돈 받고 파는 양반 대표님 원고 좀 주시면 안 돼요? 가져다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거지. FOMC의 12번 연속의 금리 인상. 지금 FOMC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의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거의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금리 그러면서 내용도 몰라. 이 결론은 지금 이제 통한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금리 인상과 경제정책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의 기준이죠. 금리를 올리면 가계나 기업의 이자가 부담이 증가한다. 당연히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제로금리에서 0.25 올렸다고 부담이 되나? 소비가 위축이 돼요? 아, 이제 경기가 막 살아나는구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부담이 되려면 금리가 이 당시에 1%에서 얼마? 17차례 올려서 25bp씩 매번 올렸죠. 그렇게 돼서 5.25%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에서 16번이면 얼마가 돼요? 0.25면 16번이면 그게 4%가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렸으니까 25bp니까 5.2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25%까지 금리가. 그렇게 됐을 때도 정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2006년 6월에 금리 인상 멈추고 첫 금리를 내린 게 리먼 때가 아니란 얘기지. 2007년 9월에 내렸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윤정부가 대단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걸 왜 몰라? 2000년대 당시에 금리 올린 시점과 금리 내린 시점 그건 뭐 몇 번이나 된다고. 2004년부터 6년 그리고 금리 내린 거 2007년 9월 다 리먼 브라더스대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 10월에 드디어 금리 다시 올리고. 그러니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는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무서워서 2016년도에 엉엉엉 울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엉뚱한 소리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말 그대로 뭐가 무서워요. 금리가 제로금리에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 이제 시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금리를 막 올리는 시기가 이제 경기가 이제 막 진짜 실물 경기까지도 막 화랑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돼 있고 시장의 기준에서도 정점 인식을 잡을 그 위치 자체가 안 돼. 산업이 바뀌었다는 것만 인식을 하면 돼요. 이 당시에도 맨 옛날 그 기준 잡아서 건설주, 은행주 이런 것만 또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당시의 기준은 뭐예요? 조선. 1순위로 그냥 무조건 조선이지. 30년 만에 어팡우조라고 생각해보세요. 30년 만에 70년대 배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선복과잉으로 있다가 그리고 나서 경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서 노후된 선박을 다 이제 해체하고 신규 선박을 만들 정도로 해온 업체도 발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물동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 조선 업체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현대중공업 대형주라고 그러지 그게 소형주라고 그러나? 그 대형주가 15,900원에서 또 55만원까지 33배가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와야 삼성전자가 못 움직여도
삼성전자가 못 움직여도 시장이 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 당시 기준에 예? 여기서부터 다시 볼 겁니다.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해서 이 1140원이라는 환율이 무너집니다. 야,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그 이전에 IMF 이전에 형성돼 있던 환율까지 정상적으로 아니 니들 얘기한 것처럼 IMF 졸업했다며 끝내준다며 우리나라가 끝내준다며 그럼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강세를 쬐야지. 그게 가장 기초인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원달러 환율이 약세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 500원에 100엔을 샀단 말이에요. 5대1 정도였어요. 물론 그게 꼭 환율의 규정 범위가 뭐 국력을 나타내거나 그런 부분까지로 확대해서 가기는 싫지만 단순 논리로 저 당시 기준에 IMF 벗어났고 우리도 경기가 좋아졌고 잘 산다.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러면 결론은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출주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한국 시장에서 원화를 사서 돈 줘야 되니까 급여 줘야 되니까 그럼 원화를 사재 끼니까 원화 강세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좀 막아낸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 1140원을 인위적으로 방어를 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수출도 증가하는 모양새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수입도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좋아진 건 없더라. 근데 그걸 니네가 공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문제를 잡은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외환보유고 잔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이 달러 찍어서 먹고 살아요?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냐 이거야. 흔히들 얘기하자면 달러 찍어서 먹고 산다고. 바보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채권을 찍어서 채권을 팔아먹어서 사는 거죠. 그 채권을 사주는 국가가 어디냐는 거지. 그 채권을 사주는 국가가 중국. 중국하고 맨날 무역 분장한다며.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중국하고 무역 분장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중국이 저가 상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은 그걸 수입을 하면서 자신들의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중국한테 이득만 줄 수 있나? 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 채권사가 그 채권사 같잖아. 그래서 중국이 왜 안 보이고 1위 아니? 뭐 달러 중국이 달러를 못 찍어내서 왜 안 보이고 뭐 중국 달러를 못 찍어내서 야 달러 좀 줘봐. 신기하네. 야 달러 야 진짜 잘 만드네. 이래서 중국이 그 달러를 쌓아놓고 있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국채를 갖고 있는 거. 미국에. 에? 그게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거기에 또 형님 저희 좀 잘 봐주세요. 누구야? 일본. 유럽국 중동에서 유일하게 사우디. 응? 그리고 우리나라 또 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미국 애들이 못된 친구들. 난 미국이 싫어. 이게 너무 동경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미국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는 야 미국이 진짜 우리 큰형이고 야착하고 세계 보안관이고 중동 애들은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근데 조금씩 머리가 커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요즘은 뭐 유튜브도 또 인터넷도 발달해서 보지만은 30년 전에 벌써는 제가 일본 가서 유학생활 할 때 진짜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난 시각이 바뀌었어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결론적으로 이 외환잔고가 우리나라가 순위에 들어가 있죠. 외환잔고 순위에 들어가서 뭐 세계시장에서 뭐 지금도 자랑하잖아요. 외환잔고 뭐 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외환잔고 순위에 들어가 개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외환잔고 순위에 들어가 있어 봐야 결국은 우리나라 단기채, 장기채 갚지를 못해.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자기들도 작은 경색이 나타나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가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사재끼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원화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는데 그냥 외환 시장에서 환율 범위에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 그 개념이 아니고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야 얘네들 돈이 있어? 야 채권 뭐 세계 보유 뭐 12월에 들어온다는데 채권 팔아서 우리한테 돈 줄 수 있어? 야 이거 위험한데? 단기 채권도 다 못 갚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 채권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채권도 야 안 되겠다 야 나가자. 그렇게 돼서 화폐 가치가 훼손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강만수 전 재금장관께서
경제부총리. 예? 막 그냥 미국 가갖고 막 야 좀 통화 수합하자. 통화 수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제 쓰였냐면 2001년도에 일반인들이 알게 됐던 거는요. 2001년도에 네이버 뒤지면 잠깐 나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했을 때 일본과 통화 수합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단행하겠다. 공적을 세우려고. 근데 이제 그거 무산되고 통화 수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2008년도. 그래가지고 제2의 IMF가 온다. IMF 온 거지. 뭐 외환장고가 없어서 IMF가 왔어.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냥 정치적인 논리죠. 그거는. 외환장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화폐 가치가 완전히 동네 창피하게 쓰레기가 돼 있잖아. 우리나라 원화가. 그죠? 그렇게 돼 있었을 때 미국에 가서 통화 수합을 잘 해왔어야 되는데 또 큰 소리를 한번 해버리십니다. 예전에 이제 아르헨티나 흉내 내면서 야 이것들아 어디서 신용평가기관 니들이 우리를 함부로 아르헨티나를 뭐 존내 나쁘네. 그러다 아르헨티나 박살나 버렸잖아. 그 신용평가기관 이제 S&P 그다음 피치 그다음에 무디스 이 3개사가 결국은 비행기 타고 통화 수합 못 타고 비행기 타고 뒤돌아오는 순간에 거기다가 우리나라 은행권들의 신용 등급을 전부 강등. 난리가 났지. 그러다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바닥을 좀 찍어준 부분 중에 하나가 2008년도 세계시장의 지수의 바닥은 2009년 3월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가 국회에서 통과된 거. 그때가 3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날짜도 안 잊어먹어. 그게 바닥인 거예요. 양적 완화 통과되고 경기 부양책이 야 이제는 시장을 방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일단 미국에서 이제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 새벽. 야 한국 통화 수합 해줄게. 통화 수합 자체 뭐예요? 야 지급 보증해줄게. 야 한국에 돈 빼지 마. 걱정하지 마. 아유 야야야. 우리가 일단 뭐 600억 달러 해줄게. 600억 달러. 아이고 참나. 600억 달러 해줄게. 그랬더니 눈치 싹 보더니 이제 일본이 야 우리도 해줄게. 우리는 근데 야 창피하게 달러로 안 해. 우리는 엔화로 해줄게. 그랬더니 위안화 이제 중국 갖고 야 중국에 돈 좀 줘봐.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야 위안화 중국에서도 야 위안화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통화 수합을 받아서 원화가 안정세를 다시 찾은 거야. 글로벌 시장의 안정세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원화가 약세를 띠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가 완전히 개판나는 흐름이 없었어요. 저 당시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약세를 띠고 엔화가 강세를 띄었잖아요. 달러가 약세인데 우리나라는 더 약세라니까. 환율을 배우려면 제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배우셔야지.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겨우 살아났고 그 기준에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지금도 외환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죠. 이렇게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IMF 때 외환보유고가 너무 작아서 망했는데 야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많이 아니라고. 결국은 뭐냐면요. 야당에서 이것도 깝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을 산다고 그랬죠.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죠. 유로 채권도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금액의 일부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이자 비용이 엄마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채권을 산다라는 거는 달러를 제껴서 미국의 채권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달러의 강세와 우리나라 기준에서만요. 달러 인덱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원화를 1140원에 방어를 했다라는 거지. 방어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 이따구로 방어하지 마. 우리나라에 지금 통관사채 얘기하는 사람 있어? 전문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거 얘기해요? 민감하니까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정치권에서도 뭐 서로가. 결론적으로 900원이 깨졌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900원이 깨졌어.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죽는 거지. 무슨 삼성전자 안 된다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한 건 2003년부터 2004년도 4월까지 그때 딱 있고 그 다음에는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와. 오히려 손실이 나와요. 진짜 보여드려요? 그 예전에 이제 이런 그 방송을 무방을 해드릴 때 이제 고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들어오셔서 뭐 한 4,5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팬윤 정도도 그 어제 그리고 주말에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뭐 시황 위주로 뭐
SM, CNC 광고하면 뭐 할까? 그거 막말로 광고하면 뭐 회원가입이 늘어날 것 같아? 아니에요. 회원가입은 말 그대로 윤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시죠. 원체 이제 또 고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듣고 계시는데 무슨 뭐 시가총액 4천억, 5천억짜리를 대박 나실 줄 알면 누가 가입하겠냐고.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부분의 지금의 흐름이 이제 주도주 역할인데 2003년부터 시장이 2003년 3월 512포인트 찍고 나서 2007년도까지 기준에 시장의 그 폭등 랠리가 지속된 거죠. 그리고 시장의 고점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자마자 10월 달에 딱 고점 찍고 끝나는 거예요. 금리 내리는 순간 딱 그 다음 달에. 근데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최순실이 뭐라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것도 네이버 뒤져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12월 정확히 2일 날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인데 갑자기 개장 초에 그냥 바로 갑자기 6% 올라. 그러더니 종가가 마감 동시효과 6%를 또 올려 12%로 끝나요. 시가총액 2위를 마감 동시효 6% 땡기는 게 어디서 무슨 뭐 걔가 무슨 호재가 나올 게 있어. 뭐 있어 극대형주가. 그날이 그래서 역사상 사상 최대치의 지수로 끝난 거예요. 왜? 2차 남북 정상회담 악수하는 날인데 옛날엔 그랬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포스코 개파랑 6% 출발하고 그날이 최정점이었어요. 지수는 이제 뭐 더 가긴 했죠. 조금 더. 그렇게 해서 11월 고점 찍고 무너졌는데 이 삼성전자 흐름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띠용. 이게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512에서부터 9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해요. 2배 정도 올라요. 시장 등락률 대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뭐 시장이 512에서 900까지 갔다가 절반, 700까지 밀렸으니까 얘도 뭐 절반이 밀렸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시장이 가는데 밋밋해. 이렇게 보면 별론 것 같은 데 가잖아요. 이게 시장 수익률이 조금 안 나와요. 채 안 나와요. 그러다가 환율이 이제 1,000원 깨지고 900원 내려가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는 조선주잖아요. 지금의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가격 결정력. 이때는 가격 경쟁력이었죠. 가격 경쟁력. 시장이 횡보를 하는데 얘는 급락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시장 이때 당시에 상승률 대비해서 뭐 아니야 못 오른 거라니까. 그러고 나서 시장이 급등 나오는데 얘는 안 돼. 이거를 퍼센테이지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자료 부분 이왕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거 한번 제대로 봐보시자고요. 시장 주도주 교육 자료에 있는지 시장 주도주 그렇게 해서 뭐 업데이트 해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하도 이제 장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안 보여드리고 교육 안 해드리고 뭐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시장 주도주 나와라 오바. 창피하지 말고 주도주. 잠시만요.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 주도주를. 그렇게 해서 그 주도주의 기준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이 등락률 퍼센테이지까지 제가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도주는 몇 퍼센트 얼마큼 움직였니? 라는 것까지도. 근데 지금 당장 찾으려니까 지금 못 찾겠고 내일 제가 찾아서 우리 정의원님들부터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야간에 여러분들도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맞나 모르겠는데 요 주도주에 여기에 있나 모르겠어요. 시장 주도주다라는 것은 자 보시면은 83.39% 오를 때 KT 같은 경우는 얼마 올라요? 예?
아니 KT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뭐 KT가 얼마나 좋은 업체예요. 우량한 업체고 배당 꼬박꼬박 나오고 대표적인 유틸리티주죠. 근데 이 KT 같은 경우 시장 83% 오를 때 얘는 오른 게 없어. 그죠? 선차트가 이게 이제 그 시장 지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장 또 83% 오를 때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 고점 찍을 때 포스코는 98%.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조금 넘긴단 말이야. 왜? 얘도 기초 소재잖아요. 철강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건설, 자동차, 조선, 하다못해 IT까지. 자, 그리고 나서 현대중공업. 시장 주도주죠, 얘는. 30년 만에 업황 5조세라 그랬잖아요. 2002년도 4분기에 물동량의 증가로 해운주들 폭발적으로 날아다니고, 그리고 외국계 선사에서 뭐 해운주들 지분 무지하게 장내에서 사들겨 버리고, 주가 뭐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 당시에 뭐 시가총액 얼마 하지도 않았던 게 진짜로.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해운주들이 발주를 하고 이렇게 조선주들이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15,900원이잖아요. 지금 2003년 3월 저점이. 이거 55만 원 갑니다. 33배 오른 거야. 그래야 삼성전자가 못 가도 가는 거예요. 왜? 비중이 삼성전자가 원체 높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얼마 105% 오르죠. 예? 700에서부터 1400. 얘기했잖아요. 대세장에서 무슨 1년 만에 100% 오르는 거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왜 믿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시장 40% 올랐을 때 그게 정점이라고. 그렇게 따졌다면 10% 올랐을 때 삼성전자 다 팔고 도망갔어야지. 6만 원 넘기고 6만 5천 원 넘기고 7만 원 넘으면 무서워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시장 대비 못 올라요. 못 올라. 저점 고점, 꺾인 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저점과 고점을 따져도 못 오른 거예요. 시장 대비. 왜? 아니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무너무 수출이 많이 돼서 조선에서도 세계 1위, 조선 분야에 세계 1위를 차지해버렸는데, 유조선, VLCC급 최대형 유조선 세계 1위가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LNG 선박 세계 1위가 대우조선해양인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삼성중공업이 딱 절반 뺏어 먹고,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인 또 컨테이너선. 원래는 유럽이 조선이 가장 강했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거고, 일본에서 다시 우리로, 또 우리에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유럽은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유람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공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제 2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유람선을 2번을 수주했다가 2번 다 반려를 합니다. 도저히 기술력이 안 돼. 유람선 제작에 대한. 하여간에 어찌됐건 그러한 엄청난 수출에 힘입어서 엄청난 원화가 시장에 들어오고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안 하다 보니 900원까지 깨지면서 당연히 자동차 못 갑니다. 얘만 가.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자락 2007년도까지의 그 흐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2007년도까지 흐름이 여기 빠졌다. 에이 참나. 빠졌는데 2007년도까지의 흐름, 2005년도 그 여기까지 맞으니까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흐름, 요거 시장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폭등 나올 때 이게 얼마예요? 1,400 뭐 안 되는 시점이죠. 1,400 수준에서부터 2,000 넘길 때, 700% 올랐잖아. 50% 올랐잖아. 삼성전자 50%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시장 수익률이 안 되는데? 뭐 윤정두가 무슨 뭐 삼성전자 1등이니까 그냥 멋부리려고 이거 하고 아우 자산 많으신 분들 그냥 들어오세요. 야 삼성전자 끝내준다. 이 뭐 장사해 먹으려고 이 얘기하나? 결론은 주도 업종 기준이 붉어지면 그 업종을 보면 되는 거야. 삼성전자는 필요 없는 거야. 가격 결정력이 아니라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면 저걸 무슨 의미를 부여해요? 2008년부터 11년까지 2008년 10월에 우리가 저점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화 수합 때문에 그래. 다른 국가는 다 2009년 3월에 바닥 찍을 거를 우리는 더 낙폭이 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틸리티 주들 못 가고 한국전력은 못 가.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 150% 딱 나왔어요. 그런데 롯데케미칼 13배, 14배, 현대차 6배, 기아차 14배. 이게 주도 업종 주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에 맞춰서 아이고 적당히 올랐으면 좀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사게 해줘야지. 그렇게 따지면 얘기 안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9% 오르고 옆으로 행보하는데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지. 왜?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현금 가지고 갈 수 있나? 손이 간지러워서 수익도 낮겠다? 그러니까 주력은 안 건드는 거예요. 응? 주력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2007년도부터 이 자료가 있죠. 2007년도부터. 2007년도 주도주에 대한 공략 비법에 대한 도서 자료. 이 기준점. 벌써 2007년도에 여러분들께 주도주 교육, 주도주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자산 수익을 내시는 게 목적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아닌 삼성중공업 위주로 봤단 말이에요. 매집의 결과가 실패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어요. 이게 2007년도 ELW 도서 40페이지 분량인데, 매매 한번 갑시다. 주주 갈까? 매매 갑시다. 매매. 매집주에 대한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 그렇게 해서 매매 잘 하시는 방은 올려드릴 테니까. 뭐를? 지금 이 도서 자료. 응? 도서 자료. 매매. 능동적이신 방 위주로만 드릴 거예요. 또 풍문으로 들어서 이것도 드려요, 그냥? 이것도 드릴까? 이것도 드릴게. 이때 당시에 방송 링크 보시면 되겠지. 그죠? 매매. 주도주, 주주. 결론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환율 얘기하다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환율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환율의 기준에서 별게 없어요. 조금 이따 이제 그 환율이 강세를 띠는 약세를 띠니 거기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뭐 들어오니 나가니, 아니 그러면 환율이 약세인지 강세인지 그 차트부터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차트도 어디서 봐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옆집 꼬맹이가 얘기한 얘기를 윤정도한테 갖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환율이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사지를 않고, 외국인이 사야 주식이 오릅니까? 그것도 어디서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외국인이 산다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55조를 내려 파는데도 2015년부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들 55조 갖다 팔 때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에서 얼마? 66조 들어와가지고 그거 이외에 사학연금, 국민연금 다 들어와가지고 다 끌어올렸잖아요. 변액보험까지. 지금의 기준은 동학개미 승린이 뭐 어쩌고 개인이 많이 사서 고점이네.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몰릴 때가 고점인 거예요. 그리고 환율로 다시 넘어갑니다. 환율 기준에서 2005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통관사채, 통관증권, 통관사채를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야당에서 이제 들이밀어서 환율이 이런 식으로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깨지면 시장이 무너지냐? 지금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저 당시는 어떤 공포감을 불러 일으켜놨냐면, 와 진짜 아주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방송 나가면 맨날 그러가 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원화가 강세를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띈데 왜 울어? 그러면 엉엉엉엉엉. 아니 왜 우냐고 자꾸 그랬더니, 우리가 GDP의 70%는 수출인데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왜 울어? 원화가 강세니까. 이 사람들아,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 말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조선주를 보면 될 거 아니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가야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떨어지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을 한 발짝 빼시고요. 조선같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쪽을 들여다 보시고요. 또 원화가 강세를 띠면서 왜 국민들이 그걸 슬퍼해야 돼? 애국심 마케팅에 대기업의 마케팅인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될 것처럼 자신들의 마진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원화가 강세를 띠면 엔화가 옛날에 강세를 떼서 난리 났던 것처럼 국민들은 좋아. 일단은 당장의 기준에서는 경기가 또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기 속에서 그 경기 좋은 수출 잘 된 부분에 선박 이런 데서 원화를 되사서 원화를 사서 원화 강세를 띄면, 그럼 우리가 해외여행 가기도 좋잖아. 원화 강세를 띄는데 1달러에 900원만 주면 1달러를 사.
지금은 1150원을 줘 1달러 사는 거 아니야. 얼마나 고마워. 강세를 띄워주는데. 근데 왜 울어? 거기다가 1달러에 1리터를 원유를 사온다고 했을 때 1150원 주고 사오는 거하고 900원 주고 사오는 거하고 900원 주고 원유 사오면은 1리터 사오면은 얼마나 행복해. 서민들이 휘발유값 내려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우냐고. 자기도 모르면서 우는 거야. 방송 나와서 질질대고 울어요. 왜 울어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떼서 아니 그러니까 왜 우냐고. 강세를 띄는데 쇠뇌가 된 거지. 쇠뇌가. 결론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시장이 2007년까지 폭등 내렸어. 오히려 원화가 약세를 떼어야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은요. 원화가 강세를 띄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900원까지 내려서 너무 과도하다. 이제는 더 이상 강세를 안 띄고 오를 것이다. 원화가 가치가 약세를 띨 거다. 원화가 약세를 띨 거다.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다시 볼까요? 여기서의 기준이라고 따져요. 여기서의 기준에서 또 여기서의 기준도 똑같아. 근데 일단 여기서 봅시다. 원화가 지금 저고점 대비해서 강세를 많이 떴네. 야,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강할 것 같아. 국정감사도 했고 이만큼 원화 강세를 띨 것 같아. 그럼 요 자락에 있는 그 외국인들, 외부의 자금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어떻게? 즉각적인 답 안 나오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여러 번 생각해야 되거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부에 있는 외국인이야. 지금 달러를 갖고 있어. 원화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와 안 들어와? 원화가 앞으로 강세를 띈다고 했을 때 들어와 안 들어와? 앞으로 강세를 띌 거야 원화가. 그럼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온다니까. 내가 지금 1달러 가지고 1140원을 받았어요. 1달러 가지고. 근데 야 이게 진짜 원화 강세를 띌 거야. 그럼 1000원만 가지고도 1달러를 되살 수 있어. 그럼 148원 남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원화가 강세를 띄겠다 생각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세를 띈다고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강세를 띨 거라면 들어와. 근데 앞으로 원화가 약세를 띨 거야. 그럼 들어오겠어? 바보야 내가? 내가 지금 900원 주고 1달러에 주고 900원 뿐이 못 받았는데 이때 돼버리면은 1600원을 줘야 나 1달러를 사는데? 그러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앞으로 약세를 띈다라는 과정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져보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럼 원화가 강세를 띨 것 같은 사람은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화로 바꿔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 팔아요? 앞으로 원화 강세를 띨 것 같은데 안 팔지. 냅두면 환차익이 더 발생되는데 지금 팔아서 달러 사봐야 11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1000원만 줘도 사는데.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앞으로 강세를 띨 거냐면은 계속 들어와. 그러면 지금 닦아놓고 얘기해보세요. 이거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강세로 가한가? 어설프게 옆집에서 듣고 온 얘기 하지 말고.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한가? 모르죠. 나도 몰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경기 동향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강세를 띨지 알고 있었다. 아니 뭐 하려고 주식하나? 예? 뭐 하려고 주식해요? 외환시장에서 FX 마진을 하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주식을 해? 안 그래요? 근데 외국인이 알고 있는 거야? 원화 강세를 띨지 약세를 띨지? 그래 약세를 띈다고 생각해 외국인이요? 그럼 외국인이 원화가 약세를 띄려고 생각하면 안 사겠지. 그럼 뭘로 듣고 오신 거예요? 앞으로 원화가 강세를 띄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온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약세를 띨 거라고 생각하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약세를 띄면 내가 지금 1148원에 주고 샀는데 약세 떠서 1300원 가면은 나는 나 달러를 다시 바꾸려면 1300원 줘야 바꾸는데 내가 바보야? 지금 왜 들어와? 안 들어오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팔아버리지.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팔아서 빨리 나가야지. 1140원에 달러 사야지. 냅두면 1300원에 달러 사야 되는데 환차익 손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이 원화가 약세를 띈다는 얘기네. 외국인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 그렇게 교육받아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선가 어디 윤정도 앞에서 되도 않는 친구들 얘기를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방향이든 대화는 다 맞아 떨어져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원화가 약세를 띈다라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그럼 원화가 약세를 띈다라는 가정을 잡으면은 수출 잘 되겠네 거꾸로. 근데 미친 듯이 약세를 띈다 이런 식으로 약세를 띈다. 우리나라만 글로벌 시장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해드립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달러 환율 가지고 지금 원화가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안 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저기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요즘에 달러가 강세니 약세니 말 같지도 않은. 달러 인덱스가 약세지 무슨 강세니 약세니야. 무슨 얘기냐면은요. 달러 인덱스의 기준이 앞전의 흐름이 100을 넘겼었단 말이에요. 100을. 근데 지금의 기준은 92, 90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가 약세죠. 100을 기준해서 100 미만이면 약세란 말이에요. 전체 추세의 약세 부분에 거기서 일부 움직이는 거지. 그럼 결국은 엔화의 강세란 얘기죠. 엔화의 강세.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에서 만약에 이러한 훼손이 나오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원달러 환율은 딱 하나만 본다. 원달러 환율은 딱 하나만 본다. 원달러 환율은 무조건 하나만 본다. 뭘?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훼손이 되면 이거 뭐야? 야 이거 좀 문제 있나? 이렇게 첫 번째 기준에 1200원이 훼손이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1200원이나 줘야 1달러를 산대잖아. 원화가 휴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좋겠어? 그게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900원까지 내려온다라면은 그게 꼭 좋다라는 걸 떠나서 원화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1300원을 찍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휴지 쪼가리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주식을 떠나서. 그래서 코로나19 때 저 1300을 찍을 때 그 이전에 걱정 마세요. 1300 1200 넘게 그러면 좀 주의하시고 1300 찍을 때 그때 진짜 고민을 해봅시다. 했는데 1300을 찍어버리네. 깜짝 놀랐지. 예? 근데 다행히 바로 밀고 내려갔어요. 여기서 더 위로 갔다면 이거는 그냥 도망 나와야 돼. 주식이고 나발이고. 안 그래요? 원화가 저렇게 훼손이 됐다면 뭔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졌다는 거지. 야 코로나19가 그럼 그렇게 심각한 건가 돼야지. 시장이 무너진다는 건요. 경험치를 윤정도한테 들으려고 하시는 거잖아. 시장이 무너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완전히 진짜 박살이 나야 돼.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움직인다면 그 정상적인 환율이라는 건 제 기준에서는 115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띠면 내심 좋아하는 거야. 야 해외여행, 야 해외여행, 해외 직구, 좋아.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띄워주는데. 그리고 수출주가 부담스러우면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쪽을 보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은 내수 쪽을 봐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기준에서는 첫 번째 무조건 환율 기준에서는 1200원이 넘겨지는 흐름에서부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훼손되는 게 자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가 자국 문제인가? 문제가 되네. 이렇게 1300원을 넘기면 이거 심각한데라고 돼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통화 수합을 했어요. 6개 국가인가 7개 국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화 수합 발표 이렇게 해버렸어. 만약 그걸 가지고 또 방송에서 대도 않는 것들 나와가지고 우와 통화 수합 대박 났다고 이제 시장이 안정화를 쳐질 거라 막 그냥 우리 정부가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방어를 하죠. 통화 수합 왜 미국이 한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잖아. 트럼프가 잘난 체 좀 하려고. 우리 통화 수합 받을 만큼 그렇게 문제 있지 않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라고. 절대. 왜? 통화 수합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나라를 지정해서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6, 7개 국가를 공통적으로 진행을 한다. 우방국 개념으로 이렇게 꼬맹이들 데리고 노는 이런 식으로 통화 수합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발표가 됐죠.
오히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진행이 됐다면. 근데 다 같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제수쇼의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도 점진적으로 이제 다시 원화 강세를 뗐을 때 원화 강세 문제 없다고. 아시겠죠? 1,200원, 1,300원. 1,200원, 1,300원. 1,300원 넘기면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세를 띄면 뛸수록 그럼 새로운 업종을 봐야 되겠다. 꼭 수출주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예전에도 900원이 깨질 때도 대세상승 장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조선주의 어마어마한 랠리부터 해서. 그러면 2008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의 기준에서는 왜 차화적 랠리가 나왔느냐라는 기준이 별거 없어요. 유가 부분에 있어서 두바이를 볼게요. 왜냐면 WTI가 아주 오랜 기간이 안 나와요. 두바이로 보면 이제 오랜 기간. 이 데이터를 NH가 돈을 전산에 코스콤 전산본부에다 돈을 많이 안 내서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로그 차트로 봐야 됩니다. 로그 차트로 본다는 건 뭐냐면 퍼센테이지 기준의 차트인 거예요. 땅 퍼센테이지.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원이야. 그리고 여기가 10,000원이야. 그러면 이제 똑같은 높이면 15,000원이잖아요. 그럼 5,000원에서 10,000원 얼마? 100% 오른 거죠. 10,000원에서 15,000원 50%뿐이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보려면은요.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차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이게 5,000원, 10,000원, 15,000원이라고 기준 잡을 때 로그 차트로 딱 보시면 이렇게 돼 버려요. 요 밑에가 100%고 위에도 저게 저만큼이 뭐 예를 들면 50%뿐이 안 되는 거지. 100%가 되려면 더 올라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그 2007년도 9월이 된단 말이죠. 잘 보세요. 2007년 9월 달에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왜 나와요? 여기도 상품 시장이잖아. 그러면 야,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서 야, 끝났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았는데 야, 경기 부양해야 된대잖아. 그 금리를 내린대잖아.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그게 호재야? 바보들도 아니고 그것도 그 정점에서 밑바닥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급락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버슈팅 한번 잡아내고 그 오버슈팅이 어마어마하지 않잖아요. 이 로그 차트를 다시 뺄까? 무지하게 오른 것 같아. 허벌나게 오른 것 같죠. 근데 아니야. 로그 차트로 보면은 그간 올라온 거 대비해서는 덜 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버슈팅 하고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리먼 터지면서 폭락이 온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왜 올라갔어? 왜 올라갔냐고. 왜 올라갔냐고. 그런 내용은 윤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시고 야, 윤정도 머슴이 똘똘하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올라간 이유는 별게 없어요. 중동 국가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세계 기축통화가 어찌됐건 미국의 달러인데 1달러 주고 빵 하나 사 먹었단 말이야. 근데 달러 가치가 개판이 됐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엔화 대비해서는 약세를 띠게 되고 유로 하나 파운드 대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약세를 못 띄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지. 야, 이 환율 조작하지 마. 확 그냥 막 그냥 이러지.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환율 관찰 대장국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엔화 대비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띠는데 기축통화 결제통화가 1달러에 빵 하나 사 먹던 게 약세를 떼서 1달러에 빵 반 개뿐이 못 사 먹으면 중동 국가에서는 당연히 야, 나 1달러 안 팔으니 1달러 50센트네. 2달러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유가가 이 당시의 기준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해서 유가가 급등입니까? 이전에 맨날 뭐 100불 넘어가면 전략 비축률을 푸니 뭐 문제가 되니 문제가 되긴 뭘 문제가 돼. 경기가 좋아서 수급 논리로 가는데 인플레이션 효과 하나도 못 받았던 유가가 이제 강세를 띠겠다는데 여기서는요. 이거는 결제통화의 약세죠. 그래서 이 결제통화의 약세 부분이 언제 움직여요?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을 긴축을 이야기를 하고 2014년도에 드디어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서 급락이 아닌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급락이 나왔나 기술적 반발력 나오고 20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를 올리죠. 고자락까지 이제 달러 강세 뛰잖아요. 달러 강세.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올려. 자연스러운 수급 논리에 의한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차화적 랠리는 제대로 된 실적 랠리. 여기서의 차화적 랠리 화학 정유는
여기서의 화학 종류는 돈이 몰리는데 펀드 상품에 66조 넣어놨던 거 깡통 됐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랩 상품으로 몰리는 거야. 자문사가 운영사가 아닌 자문사가 조언을 해서 운영되는 상품. 그러니까 운영사는 규모가 더 큰 거예요. 자기 자본도 크고. 근데 이제 자문사는 말 그대로 이제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임형 자문사의 랩 상품에 대해서 무슨 뭐 조 단위의 자금이 몰려버린 거예요. 조 단위의 자본금 뭐 100억짜리 이런 데서 조 단위의 자금. 그 자금이 또 허벌나게 몰려서 얘들이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가 경기가 좋아졌냐고. 그러니까 화학 종류를 사요. 왜 샀니? 유가가 강세를. 유가가 뭐 경기가 좋아져서 강세도 하는데 왜 샀니?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올라서 재고 자산이 올라가. 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아까 보셨죠? 13배씩 오른 게. 그러나서 정유화학은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완전 죽음이죠, 죽음.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윤정도는 놓치지 않고 2017년도에 LG화학으로 초대박 수익을 잡아내드리고, 남들은 무겁네 못 가네 엄한 소리 할 때.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차화적인 자동차는 어떻게 했어요? 엔화가 허벌나게 강세를 띠죠. 완전히 땡큐한 거지. 자동차는 완전히 꽁돈 먹은 거지. 엔달러가 그냥 앞전에 흐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의 엔화의 기준입니다. 2008년 이후에 흐름에서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까지 이 정점에 2007년도에 125엔 뭐 이렇게까지 형성됐던 엔화가 75엔까지 내려가. 자동차 한 대 1달러에 팔았다고 칩시다. 1달러에 팔아서 125엔 받아와서 월급 주고 다 했는데 자동차 한 대 1달러에 파니까 75엔 뿐이 안 줘. 어떻게 해야 돼? 1달러 50센트 2달러 줘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윤정도 이외의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봐. 방송 맨날 봐봐야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자기들이 말이 꼬여서 자기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동료들 욕해서 죄송한데 그나마 요즘에 좋아진 거는 유튜브에서는 이제 검증된 아무나 나와서 무슨 헛소리 하는 거 말고 그 담당 애널리스트 외환이면 외환 담당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명확해요. 근데 좀 어렵죠. 일반적인 단어를 잘 안 쓰니까. 근데 어설프게 뭐 증권사 지점에 있던 친구가 무슨 갑자기 뻥 떠가지고 나와서 무슨 대형사에 있는 친구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엔화의 강세 부분에 미국에 있어서는 서민들이 차가 없으면 식료품 사러를 못 가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미국 본토의 자가용을 사야 되는데 이건 서민들이 박살난 거잖아요. 서프라임. 프라임이 80%, 알테이가 10%, 서프라임이 10%. 뭐냐면 1금융, 2금융, 3금융인데 서프라임 3금융이 박살난 거 아니에요. 서민들이 다 박살난 거지. 그래서 그 기준에 차를 사야 되는데 그 등치 큰 친구들이 대형 차를 미국 차를 못 사고 소형 차를 사야 되는데 혼다나 미츠비시나 이런 쪽에 경쟁을 하던 중소형 뭐 준중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차의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안 돼. 근데 미국은 일본은 내수에서도 1억 인구가 넘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한국은요. 초대박이 난 거지 기아 현대가. 그냥 슈퍼볼 광고까지 하고 1+1을 해버려. 그 생각해봐요. 그 등치 큰 친구들이 소형사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근데 가격을 따졌는데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 차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고. 그 덕분에 현대 기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 덕분에 그 자금으로 또 많은 R&D 비용을 써서 또 그래도 그 이상으로 또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주도력을 가져간 주도주들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종목들만 사면 돼. 이때 윤정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을까봐? 지금 사는 이유는 가격 결정력이 있잖아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스보다 월등히 강했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엄하게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안 사. 아니 밑도 끝도 없어. 아니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안 사는 왜? 그럼 원화가 앞으로 약세를 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떼서 원화가 약세를 띄나?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없이 가요.
미국하고 그냥 어느 정도 조절 맞춰서 1150원 수준 전후에서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지. 조금 전에 엔화가 저렇게 강세를 띄고 달러 인덱스가 완전히 약세를 띨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었나요? 원화가 막 허벌나게 강세를 띄었어? 2008년 이후에 원화가 막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었냐고. 아니잖아. 왜 근데 거짓말들을 하냐고. 달러 약세 뜰 때 원화 강세를 띄었냐고. 아니잖아요. 엔화만 강세를 띄었지. 글로벌 대부분의 통화에서 엔화가 강세를 띈 거지 달러 인덱스 대비 약세를 띈 적이 없어. 또 얼마 전에도 2015년도에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 절하로 기준이 잡힐 때 맨날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 위안화를 절하를 할까? 안 되죠. 계속 위안화는 강세를 띄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위안화가 절하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쌩 난리들이 난 거야. 위안화 약세 때문에 다 죽었다고. 왜? 밑도 끝도 없어. 왜 죽는데? 대답을 못해.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위안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강세거든. 이게 강세예요. 이게. 그러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이거 장땅봉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전 내용이 미국의 IMF에서 너희들도 기축통화 한번 해볼래? IMF에 자금을 좀 넣어야 되는데 SDR로 같이 설정을 해줄게. 그러자. 야, 근데 우리는 외환시장 바로 오픈할 수는 없어. 공격당하니까 우리는 그냥 막아놓고 갈 거야. 다만 동시효과 기준에 딜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열어줄게. 그랬더니 중국 경기에 이제 둔화를 예측해서 일단은 전부 엔화 약세로 베팅하는 거죠. 그 미국하고 단합이 된 거지. 그래놓고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 쪽이 열어놓고 이때 당시에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조작국 이런 부분에 심사 방식이 바뀌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심사 방식이 바뀌어서 2015년도에 새로운 방식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띄는데 미국 정부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SDR, IMF SDR 넣으면서. 이렇게 약세를 띄는데 결론은 얘네들은 3개 항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1개 항목만 걸려. 우리는 2개 항목이 걸리고. 지금도 뒤집 나와요. 이제 외환 조작국, 관찰 대상국에 대한 규정해갖고 3가지 중에서 뭐 3가지가 다 적용이 되면 외환 조작국으로 한다. 그건 미국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들 편한 애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쪽에. 유럽한테 그거 할 수 있어? 혼날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말 그대로 제도가 바뀌고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띄는데도 하나짜리 관찰 대상국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내부에서 이제 그 수출, 미국의 GDP의 또 80% 이상이 내수잖아요. 수출 기업들 볼멘 소리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좀 풀어줬죠, 규제를. 어찌됐건 위안화의 이런 흐름들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띄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약세예요? 달러에 대한 약세입니다. 달러에 대한. 위안화만 달러에 대해서. 근데 얘 그 위안화의 위상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세계에서 통용은 되겠지만. 그래서 얘가 약세를 띈다고 해서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띄고 그 개념이 아니고 달러는 그대로 있어요. 엔화 대비해서의 인덱스가 나오는 거고 그냥 위안화만 달러 대비 약세.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교과서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됐을 때 교과서적인 내용이. 예? 아유 목 아파 진짜 문나 선생님한테 혼난다 또. 교과서적인 내용이 위안화가 약세를 떼면 동남아 다 죽었다는 얘기야. 동남아하고 중국하고 가격 경쟁력을 하는데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떼면 동남아 애들 어떻게 다 죽는 거야.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 중국하고 경쟁하는 게 뭐 얼마나 돼. 가격 경쟁을 중국하고 하나? 아니잖아요. 없단 말이야. 그런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럼 아무런 문제 없는 거야. 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저런 위안화 약세에서 폭등이 잘 나왔고 2016년 17년도 급등이지 무슨 IT 폭등 내리고 116% 올라왔는데 근데 맨날 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위안화가 약세를 왜 약세인지 알아? 몰라. 근데 왜 울어요? 위안화가 약세를 띄면 동남아가 망하고 동남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하고 위안화는요 환율 변동이 없었어. 저렇게 올라가는데 중국의 위안화하고요 동남아 화폐하고의 가치는요 환율이 저렇게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띄는데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어. 오히려 강했어. 오히려 강했다고요. 위안화가 저렇게 올라가는 건 약세를 띈다는 얘기예요. 약세. 응?
7위안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야 니들 환율 조작했어. 환율 조작국이야. 또 지 마음대로 트럼프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민주당이 아닌 또 공화당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에서 큰 그림이 아닌 사실 어찌 보면 정책에 따른 좁은 그림에서의 문제인 거지. 뭐 미국 중국과의 무역 문제 숭빈 아유 그거 뭐 책 한두 권 소설이지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결론은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장이 깨진다 오른다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모든 게 그 지표가 안정적이면 되는데 원달러 환율 기준에 1,300원이 이탈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무슨 뭐 원화가 어쩌고 저쩌고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외국인이 그래서 사니 안 사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주식하세요. 그냥 윤정도 얘기대로만 다 불러와봐요. 다 맞짱 떠서 얘기 다 해줄 테니까. 34년 노하우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금리는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에요. 바보들이에요 우리가? FOMC 회의를 괜히 해? 금리를 올리는 기준이 뭐예요?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돼 있어야 금리를 올린다. 야 지금은 조금 더 견딜만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어. 야 진짜 체력이 나와야지. 야 HMM 지금 매각하면 안 돼. 체력 더 키우고 정부가 지원할 거 더 지원해주고 배도 그럼 좀 더 찍어주고 그러고 나서 매각을 하더라도 인수하는 쪽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 기준처럼 금리의 기준 똑같은 거예요. 체력이 강화되지 않는데 금리를 올려? 그럼 안 되지. 금리를 그럼 뭐 1%, 5% 이렇게 올려 한 방에? 아니지. 기존 방식대로라면 0.25% 포인트를 올리죠. 25bp. 그럼 그게 뭐예요? 우와 진짜 경기가 살아났다. 근데 지금 교과서적인 내용을 하는 거죠. 소수 의견들. 그런 내용은 교과서적인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금리를 지금 올려버리면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야? 자금이 또 경색되는 거 아니야? 금리를 올리면 위험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위험자산을 투자해서 3% 수익을 낸다고 쳤을 때 안전자산 금리가 3% 시중금리가 3%까지 올라서 에이 그럼 뭐 하려고 위험자산에 안전자산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된다,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가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그게 급격히 금리를 올렸을 때고 또 금리를 올리면은 금융주들은 어떻게 돼? 호재라 그러죠. 왜 호재라 그럴까?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대출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제로금리일 때 대출하는 게 좋지 않아? 제로금리 때 대출을 덜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경기가 확인이 안 되거든. 예를 든다면. 근데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대출 금리가 뭐 갑자기 제로 금리에서 대출 금리만 5%를 올리나? 그렇게 해서 막 예대마진 함부로 막 늘려요? 아니지.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금리를 올릴 정도다. 그러면 이제 뭐 시중금리나 대출금리나 있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더 올릴 것 같은데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서 기준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했으면 점진적으로 올릴 텐데 그럼 나 빨리 어차피 시설 투자할 거 빨리 해야 되겠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환율의 기준에서는 1,300원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 마지노선을. 금리의 기준에서는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대세상승 장이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2000년 이후에 그렇게 올라왔고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뭐예요? 엄마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돼. 난리 났네. 정점이네. 끝났네. 죽었네. 주식시장 빠이빠이. 그러다가 금리가 이제 바닥으로 인식이 될 때. 그러니까 금리가 바닥으로 언제 인식이 되냐면요. IT 거품 났을 때 금리 바닥이 3%. IT 거품 났을 때. 그러고 나서 3% 수준으로 내려왔는데도 직전 저점이 3%였거든. 내려왔는데도 시장이 안정화가 안 돼. 그러더니 언제 안정화가 되냐면 일단은 추세적인 범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9.12 테러 나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1%까지 내려요. 그게 사상 최저치 금리가 됩니다. 그 당시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바닥을 찍고 급격한 9.11 테러 나오고 그냥 끝난 것 같잖아. 온 세상이 끝난 것 같잖아. 막 삼성전자 하한가 이틀 맞고. 근데 결국은 그게 바닥이 돼서 폭등 랠리가 나오죠. 9.11 이후에 시장이. 보실래요? 9.12 터지면 막 난리 날 것 같지. 그게 다 이번에 코로나에서 윤정두가 옆에서들 엉엉 울고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할 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코로나의 기준에서는요,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대책이 나옵니다. 당연히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그럼 유동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요조정만 견딥시다. 무조건 잘라내는 게 대세는 아닙니다. 막 하루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무조건적으로 그걸 대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럼 9.11 때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9.11 터지고 나서 시장은 오히려 꺾어질 줄 알았더니 폭등이 나오죠. 이 당시의 기준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폭등. 저 당시 기준에 키움증권을 쓰던 양반 하나가 500억인가 벌었다 이제 막 뉴스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 3개월 만에 다 날렸어요. 옵션이라는 거는요, 외가격에 베팅해서 그 수익 난 게 아니고 매매하다 물려버린 게 그 외가격에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9.11 테러로 인해서 그게 10,000배짜리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몇몇 기준에 또 비중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매매를 그만큼 했던 사람인 거지. 그 초대박이 나서 몇백억이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폭락 올 줄 알았죠, 자기는. 또 옵션, 풋옵션 밑으로 까는 게 좋지, 외가격에. 폭등 나오면서 결국 3개월 만에 휴지. 어? 압구정 미꾸라지라고 그냥 반 계시죠. 2천억 벌었다고. 파생을 알고 벌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나 이런 거 가지고 우연찮게 벌었지. 그 2천억 다 날리고, 아유, 뭐, 남의 얘기하면 뭐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기준이 오히려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기준점 형성됐던 금리가 1%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2007년도 9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해요? 내리죠. 급격히 이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고 2008년도에 리먼 때 급격히 내리죠. 금리를. 내렸을 때 얼마까지 내려? 1%까지 내리죠. 근데 앞전에 1%까지 형성됐었잖아.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제로금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로금리로 갔는데도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 하는 양적 완화를 다니는 거죠. 그게 2009년 3월 글로벌 시장 모든 시장의 바닥. 그게 얼마? 3월 5일 날의 기준. 우리나라는요. 신기하네. 2008년도에 바닥 찍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 통화수업. 이런 모든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윤정두하고 같이 가셔야지. 그냥 망안에서도 이제 좀 조절을 할 거야 이제. 예? 또 원체 점잖으시고 원체 이제 자산 규모들도 크시고 점잖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점잖으시게 방안에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너무 확대되면은 같이 계신 분들도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맞아? 환율 문제 때문에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 혹은 야 지금 박스 장사야? 아 그럼 주력주 다 팔고 밑에서 다른 걸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뭐 시장 이게 박스예요? 이게 박스 장사야 이게? 아니 전기전자 업종이 못 움직였다고 이 시장 이렇게 올라가 이게 박스 장사야? 대세 상승장이지? 대세 상승장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눌려 있냐? 이거 언제 해소되니?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뭐 시간 계속 늘어나 보내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이나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채권 부수적으로 채권까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저 와우에서 그 돈 받고 시장 파는 양반 있잖아요. 그 아까 보신 그 윤정두 자료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처음 스타트 배우신 양반이고 뭐 고생 많이 한 건 아는데 본인이 주식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어려웠을 때 뭐 노숙했다. 그 노숙이 뭐 자랑인 줄 알아. 그때 당시엔 그랬었지. 지금은 이제 말도 안 하지 그런 얘기는. 근데 결국은 경험치가 없이 남의 거를 훔쳐다가 내 거인 양 떠들어대다 보니까 결국은 횡설수설하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응?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험치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야지. 그냥 뭐 자동차도 자기가 대장이고 철강도 내가 대장이고 막 그냥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포장이 딱 돼서 실질 우리 고객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몇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막 야 휘영찬란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내가 포스코 구매 담당 임원 출신인데 아니 포스코를 자기보다 많이 하는 척을 해. 알고 보면 들어봤더니 덜그럭덜그럭이야 이거야. 겁만 한다 이거 겁만. 자동차도 1차 밴더 업체 회원분이 들어오셨는데 대단하길래 들어봤는데 아니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이거지. 결론은 뭐냐면은 윤정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해석을 해드리는 거지. 애널리스트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가 뭐 10개 증권사, 20개 증권사, 조선업이야. 그럼 5년 동안의 분석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좋다 나쁘다 다 보고 최종 결론은 내가 내려서 이래 합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기술적 분석. 왜? 삼성전자 되게 좋아서 갈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가요? 되게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에게 세일즈가 돼서 그들이 사야 가겠죠. 응? 근데 그들이 안 사. 가겠어. 또 아유 하이닉스 그 이제 정점에 달했어요. 박살날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과 매니저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오히려 죽으라고 매수해. 어? 빠져나가려고 뭐 주가를 올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든다면 그 기술적 분석을 애널리스트들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20% 샀으니까 이거 대박 날 겁니다. 그걸 못 한단 말이죠. 왜? 아니 외국인이 내일 당장 팔고 나갈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의 업황이 이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고정 거래처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달에는 요만큼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고 당연히 영업이익 증가하고 순이익 증가하니까 주가는 요 정도로 형성되는 게 맞다. 글로벌 시장 평균 PER 대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할인을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윤정두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윤정두가 어떻게 알아?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통화수합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인 건지, 팡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인 건지, 그 실체가 뭔지, 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700bp까지 올라왔어요. 그 700bp가 뭐냐면은 지급 보증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의 이자율이 7%까지. 완전히 쓰레기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의 외평채가 지금은요. 정확히 모르는데 100bp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0bp라고 하면 1년에 이제 이자율이 1%라는 건데 100bp가 아니라 30몇 bp인가? 아니 굉장히 낮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브렉시트 나오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 움직여서 80bp 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갖고 방송 나와서 호들갑을 떠는 거야. 이게 큰일 났다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무슨 핵무기 전문가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2017년도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야 뭐 좀 장밋빛이지만은 2017년도에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서 2017년도 그 이번에 핵실험은 다르다. 뭐 수소탄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가 물리학 박사에 무슨 뭐야. 그 공포감을 왜 여러분들께 만들어 놓냐고. 말 그대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핵실험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번만은 다르다. 문제가 크다. 그러면 금융시장 자체가 멈추네. 에? 금융시장 자체가 안 돌아가. 은행도 뱅크런 터지고 난리나. 두두두두두두. 뭐지? 헬기 막 떠. 미국 국민들 인천공항으로 모이세요. 뭐 인천 앞바다로 모이세요. 서울공항으로 모이세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전쟁 나면. 그런 것도 아닌데 공포 분위기 만들어 놓고 2017년 언제예요? 그게 추석 때.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악을 썼지. 야 너는 강철비도 안 보니? 라고 하면서. 강철비인가 뭐 영화 있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미국 국민들 다 모이세요. 전쟁 날 것 같습니다. 빨리 탈출합시다. 그 공포 분위기를 왜 만드냐고. 그것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할인되어 있는 것도 아쉬운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CDS 프리미엄 자체가 예전만큼 리먼 터졌을 때만큼 699pp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거니까, 그러한 모든 시황은 윤정두가 봐요. 횡보니 상승이니 내 종목이 지금 조금 못 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시장 전체를 논해서 옆에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 VVIP건 일반 회원님들이건. 지금 뭐다? 농담이 아니라 대세장이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건요, 어지간해서는 깨질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그 하락 변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지간해서는 깨질 수 없다라는 거는 나쁜 종목은 다 퇴출되죠. 그죠? 그리고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계속 훼손되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만 할 수 있는
환율만 1,300원을 안 넘기면 문제 없고 금리가 들어 올려주면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비이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종목에서 상속세 들려려고 100원 밀리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 듣지 마시고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실적, 하이닉스의 실적, 그들이 안 된다, 가격 결정력이 없고 가격 경쟁력인데 엔화가 뭐 힘들다, 원화가 힘들다, 그럼 빠져나와서 더 좋은 종목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누가 뭐 꼭 그냥 삼성전자만 하재? 그리고 무슨 거래대금이 뭘 그렇게 뭐 거래대금이 축소됐다고 그러려.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이, 잘 보세요. 무슨 박사들 나셨어. 말씀드렸잖아요. 5조 원 미만인 날이, 날짜까지 기억하죠? 금액까지 기억하죠? 얼마야? 4조 6천억 형성된 2020년 1월 2일이 5조 원 미만인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사실은. 그 앞전에는 유가증권 시장도 5조 원 미만이 있었어. 이게 대략 요 기준을 다시 지우고 5조를 딱 끌어당기면은 요게 5조잖아. 여기가 요 줄이, 요게 요 5조 미만인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2019년도 이럴 때 매매하고 싶어도 매매도 못해요, 솔직히. 우리 방에 계신 고객분들 어디 못 들어가. 한 분이 무슨 100억 이상 매매해버리는데 무슨 어떻게 들어갈 거야. 시즌에 막 몇십억씩 단타를 쳐버리는데. 지금 말고 2007년도 작년 7월 기준에 거래대금 1조씩 터지고 2조 터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종목 하나가 2조씩 터지는데, 매일매일 1조 이상 터지고, 전체 거래대금이 4조? 이럴 때는 얼마? 3조? 2조 9천억? 매매도 못해요, 그럴 때는. 근데 이러한 거래대금이 코로나19 터지고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줬죠. 그 유동성에 대해서 전문가 나부랭이들 지금처럼 통제라기보다 거래두기가 제한적이지 않을 때, 야, 부동산 왜 올라? 나 몰라. 야, 주식시장에 왜 가? 이건 정점 찍을 거야. 이거 어떻게 가겠어? 그걸 전문가라고 방송에 내보내고 앉아있으니. 야, 돈이 많이 풀렸잖니. 유동성이. 야, 1인당 얼마나 줬다고. 정신 나간 거지. 경자도 모르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거래대금이 작년에 아무리 시젠, 넵지노믹스 5월 11일일 거예요. 시젠, 넵지노믹스, EDGC, 수젠텍 4종목이 4조를 넘깁니다. 4종목이 거래대금이. 코스닥은요 5조 미만인 날짜가 2월 달까지도 5조 미만인 날짜가 많아요. 근데 종목 4개가 4조를 넘겨.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기준 4조를 넘길 때 작년의 기준 대비 IT와 자 여기 보세요. 1, 2월 달에 5조 미만인 날들이 보이죠? 5조 미만 공간이 보이는 종목 그 위치들 이런데 4조 6천억 이런 거. 근데 5월 11일 날 수젠텍, 넵지노믹스, EDGC, 시젠이 5월 11일 날 4종목이 4조를 터뜨린다니까. 4종목이. 시젠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변동성이 유동성이 확대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동성이 2011년도를 기준 잡으면 그것도 잽도 없는 거야. 얘네들이 아무리 테마주들이 기구 날고 한다고 해도 그게 잽도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14일이야. 이렇게 잘난 차다 또 뽀록 났네. 5월 11일이 아니라 5월 14일. 14일은 얼마요? 2조 3천억 터지죠. 나머지 EDGC 이런 애들 얘가 상한가인 거야. 이게 대장주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휴마시스가 가는데 CJ는 쫓아 움직여? 그건 아니야. 그건 테마가 아니야. 그냥 걔만 개별적으로 움직인 거야. 이슈로. 제대로 되려면 이런 이제 진단키트 종목에서 시가총이 제일 큰 애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럼 나머지 EDGC,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애들이 따라오는 거죠. 걔네들 거래대금이 3개가 합쳐서 1조 7천억. 얘가 2조 4천억. 3천억. 그게 4조. 2월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안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왜 따지냐면 유가증권 시장으로 다시 옵시다. 자, 보시면 작년의 기준 대비해서 올해 기준의 거래대금이 어때요? 뭘 그렇게 많이 줄었나? 에이, 진짜. 막연하게 거래대금 줄었다고. 최종점이 20조 수준에서 11월 이후에 IT, 자동차,
LG화학 그 기준에서 이제 변동이 나올 때, 특히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터질 때, 삼성전자 96,800원 찍을 때 44조 4천억 터졌죠. 그때 빼고 나면 20조 원 미만이고 평균 또 15조 원대의 흐름이 기준이 잡혔었단 말이에요. 확인도 안 해보고 남의 얘기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응? 확인해보고 말씀을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본다고.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윤정도 얘기 들으시면 되잖아요. 윤정도 얘기. 날짜 뭐 3일, 아까 3일 틀렸지만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위였었죠. 삼성전자가 3조 4천억인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1위 할 때가 예전에 이제 액분 IR 발표하면서 인적 분할이 안 되고, 시민단체에서 방어를 해서 그것도 얘기하려면 1시간이야. 근데 하여간에 인적 분할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자사주익 소각하고 뭐 그럴 때에 액분 얘기까지 이제 같이 나오면서, 2018년도에 형성했던 이 거래대금이 3조 3,500억, 3조 4천억 정도 되죠. 3조 3,500억. 이거를요,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깨버려요. 어디 시가총액 대도 않는, 영업이익 대도 않는 게 어디서 감히, 셀트리온이 3조 3,500억 원의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기준을 11월 25일 날짜도 아니지 먹잖아. 왜? 우리는 들어가서 그날 수익을 냈으니까, 정확히 저 수익 다 잡아먹고 냈으니까, 나왔으니까 전날 하루에만도 3조 6천억. 그게 윤정도인 거예요. 조금만 견뎌내시고, 내 자산만 잘 지켜내시면.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도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해. 그리고 그 거래대금까지 기억을 해. 그러니 종목군들 잡아내는 건 어떻겠어요. 이거를 다시 깹니다. 이거 동네 창피해서 내가, 야, 세상에 이런 거는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우리는 이 수익 다 냈고 문자 사인 다 있죠.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이 문자 사인 볼까요? 응? 문자 사인 또 우리 저 당시 기준에, 우리는 이게 다 남아 있어요. 다 하나 다 있어. 셀트리온 볼까? 맨날 셀트리온 매매 사인 낸 것도 아니에요. 7월 달에 마지막 문자 이게, 벌써 7월 9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서 쳐다도 안 봐.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아침에 뭐 들여다볼 종목 정도 수준인 거지. 그전에는 뭐 주력으로도 들어갔어. 수익 다 내고 쳐다도 안 봐. 32만 원 이달 전량 차익 실현이야.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을 이때 25일 날 들어가죠. 이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들어가. 여기 못 사셨대, 상한가를. 처음에 상한가가 아니라 여기서 18%인가 16%인가 수익 내고 못 사셨대. 그럼 셀트리온이죠. 그렇게 셀트리온 들어가서 또 10% 수익 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잡히질 않아서 물량이. 이게 뭐야? 이게 언제야? 올해 들어서 이제 마지막 매매 사인 던지고 끝. 언제예요? 셀트리온 25% 비중, 주력이니까 30%까지 갖고 있었죠. 35만 5천 원 전량 차익 시험 끝. 12월 25일부터 계속 매매하다가, 이게 윤정도인 거요. 남의 떡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떡에서 완벽하게 보여드리는 게, 그죠? 그게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이 기록을 다시 삼성전자 깨버립니다. 언제? 올해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터진 날, 이때 고점 못 잡아드리는 게 제일 죄송스러운 8조 4천억. 이거는 안 깨진다고 봐야죠. 향후 뭐 진짜 수년, 10년 뭐 이런 기준에 다른 종목이 이렇게 8조를 터뜨린,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럼 결국은 거래대금 기준이, 거래대금도 없고 무슨 박스권 아닙니까? 아우 진짜 너무 하시네. 좀 그러면 물어보시든가 장중에. 그러면 이제 VIP 회원님들 방송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 네, 이게요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차분하게 잘 알려드리잖아. 착하게. 무료 방해니까 큰 소리나 치고 있는 거지. 이 거래대금이 이때 당시 고점 빼고 나서 그렇게 뭐 침울하게 무너져 있습니까? 끝난 거야? 그럼 다 팔고 쉬어야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 팔고 쉬어야죠. 이게 지금 횡보장이에요? 이게 횡보장이야? 여기서 요만큼 가면 횡보장이야? 몇 달째 그런다고? 뭘 몇 달째 그래? 월봉으로 보시면은 강세장이지. 지금 월봉으로 보실 때 거래대금이 급격히 하회돼서 이제 난리나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셔?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주도 업종의 기준에 제대로 된 수익 기준을 잡아가시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엄지척 좀 해줘봐. 무슨 아까부터 계속 듣고 계시면서 엄지척 66개. 아까 한 100여 분 가까이, 아니 100여 분까지는 안 됐어. 하여간에 80여 분, 90여 분 들어와 계시다. 지금 60여 분, 12시 50분이잖아 벌써. 그죠? 엄지척. 지금 오늘 이 녹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또 녹화 방송 또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수익이죠. 그잖아. 얼마나 애타시면 그러면 큰맘 먹는 거예요. 수익이 목적인 거지. 이거 다 들으셔봐. 지금은 딱 이렇게 되다가도 결론은 내일 되면은 아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뭐래 종목 달라니까 왜 안 줘? 이렇게 되시잖아. 엄지척 해달랬지. 채팅방에 엄지척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좋아요 표시해달라고. 유튜브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그래야 내일 돼서도 종목 띵동 SMCNC입니다 띵동 그러면 이제 듣고 누구보다 먼저 편입하시고 이렇게 기준 잡히셔야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수익 기준 어디서 잡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VIP 회원님들은 미리 편입하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이닉스 미리 편입해봐야 뭐 되나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 기준 잡아서 이제 설정 범위 잡아드리면 막 넘어갈 거예요.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이제 종목 올려드려야죠. 자, 이 기준에 오늘 진짜 대단한 날인 거예요. 어제 오늘 해서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2조를 다시 만들어줬다라는 게. 근데 그 흐름이 지속적인 흐름이 나와야죠. 근데 잠시 쉬어가더라도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뭐 물량 딱 터지고 끝이다. 아니야.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뭐 미국장의 흐름 긍정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흐름들 쭉쭉쭉 보시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우리 그 예쁜 공대님 한국 BNC 우리가 7월 28일 날 오픈해드렸던 종목의 기준 또 SMCNC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SMCNC나 이런 종목은 문자가 못 나가요. 변동성이 문자 나가는 사이 훌럭훌럭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오늘 SM조차도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인데도 거래대금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여버리죠. SMCNC 상한가 50% 매도 19% 수익 감사합니다. 교육 받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VVIP 띠어 선생님 맥스트 61,700원에 비중 30%입니다. 비중 저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원체 발생이 돼 있으신데 내일 시초가 이후에 차익 실현. 오늘이죠 이제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내용들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VI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자 문자 사인까지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제 신의 한 수였죠. SK 아이테크놀로지 차익 실현하시고 SK 하이닉스 11만 5천 원 편입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조정이 좀 깊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SN 기준에 7월 30일 날 문자 사인이 얼마? 58,800원에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15% 편입. DB하이텍 8월 3일 날 65,700원에도 비중 유지하시고 신규 편입자 15% 편입. DB하이텍 7월 28일 날 62,700원, 65,500원. 왜? 매집 평균 단가가 6만 원이라니까요. 6만 원대 초반. 28일 날. 2일 날은 그냥 내리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10%. 그러다가 64,100원에 5% 추가 편입해서 15%. 64,400원에도 편입하시면 됩니다. 또 하이닉스 오늘 그냥 계속이죠. 어제부터 볼까요? 하이닉스? 최근부터? 그러면 7월 30일 날 11만 3천원. 11만 3,500원, 11만 5천원, 11만 6천원 계속 싸드려. 비중은 어쩔 수 없이 유지야. 신규 편입자도 30% 편입하십시오. 왜? 12만원 미만에서 과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윤정도는. 어떻게 13조 3천억짜리 14조 1천억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 밀린 게 13조 3천억이에요. PER 10배 잡으면 133조야. 그러면 주가가 18만원 이상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10배 PER이 그게 뭐가 이상해.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성장주가. 거기에 실적이 나오는 실적 성장주가. 거기에 글로벌 시장이 폭등 랠리에 무슨 횡보장이 무슨 횡보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도 11만 7,500원, 9,000원, 11만 9,500원, 12만 원. 왜? 거래가 오래간만에 400만 주씩 연속으로 터져주고 강세의 기준이니 12만 원부터 해서는 얼마 25% 줄이죠. 12만 5천 원에서는 20%로. 이렇게 들으면 내일부터 또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한다고. 눌리면 눌리는 대로 아유 그럼 그렇지 하이닉스가 어떻게 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너무 비싸서 또 못 사겠어요. 그걸 해드리는 게 멘토의 역할인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이것도 방송에서 계산해 드린 거죠. 시가총액 비중에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몇 %인지 이걸 알아야 포트폴리오를 짜고 내가 내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내는 거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보셨죠? 대박 나셨죠? 시황 얘기하러 그러면 증권사 보고서 보고 훔쳐보고 나와서 혹은 뉴스 보고 나서 그러면 양반이야. 그것도 안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진실인지 알아.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안 써요. 환율이 왜? 설명 못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셔야만 그나마도 낫다니까요.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 말씀 들으면 되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각차는 있는 거고. 애널이라고 다 맞나? 하이닉스 실적 전망 하향했다고 맞는 거야? 하향해서 그러면 15만 원, 16만 원이 그게 뭐? 또 유지해서 18만 원이 그게 왜? 지금 주가 대비 얼마나 더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2% 움직였는데 지수는 견인 역할이 22.56포인트입니다. 물론 14포인트 올렸죠? 그죠? 그럼 8포인트는 다른 쪽에서 빠졌다는 거야. 원래는 14포인트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IT가 안 밀리고 꿋꿋하게 지수를 지켜주니까 나머지도 야 우리가 밀릴 일이 뭐 있어. 또 ELS, ELW 또 ETF 상품의 해지 물량들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해지 물량들 그런 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강세를 띠면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장이 강세를 띈다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수를 잡아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100원 밀리면 상속세 들랜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를 듣고 계시면 되겠냐고. 100원이 밀리면 지수 등락폭이 8.4포인트, 0.84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7만 원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장 초점 박살입니다. 삼성전자 6만 원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 당시 지수로 회귀하고 더 깨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7만 원, 6만 원 내려갈 이유가 있냐고? 없잖아. 영업이익이 내년 62조 사상 최대치인데 아니 왜 주가가 밀려야 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점이래요. 피크에 달했다. 하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부분도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부분하고 하나가 개인들이 동학개미가 무지 샀어요. 동학개미 사랑 개인이 많이 사서 못 가. 그냥 막 그냥 기관들이 사주면 좋죠. 기관들 돈 누구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묻지마 투자 간접 자금이라고요. 대부분이. 뭐 투신이 투신 자금 운영하나? 운영사 자금이지 투신이. 그리고 이제 보험이나 이런 쪽에 자체 계정이 일부 있을 뿐인 거고 어찌됐건 시장은 연기금 쪽과 연기금도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투신 쪽의 기준 그다음에 상품의 해지 물량 그리고 이렇게 직접 투자의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시장에 못 간다? 아니 삼성전자 그 얘기해드렸잖아. 윤정두가 만두 하나 먹고 만두 3개나 먹고 아들내미 만두 하나 준 다음에 야 배부르지? 아빠는 배 터지겠다 그럴 거 아니야. 외국인이 53% 비중이에요. 소형주에서 아무 외국인 지분도 없는데 개인들이 막 사고 이런 개념의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이 53%라고. 또 하이닉스는요. 외국인이 48%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주가의 흐름은 누가 잡고 가요? 외국인 기관이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거지. 개인들이 뭐 금액적으로 많이 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서 못 갑니다. 아니 간접 상품에 돈 들어오면 묻지마 돈이지 그게. 그래야 정점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박수 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간접 상품에 돈 들어와라. 운영사에 돈 들어와라. IT의 월봉을 보세요. 시가총액 IT 시가총액 3위 삼성 SDI 월봉을 보시고 주봉을 보시고 LG전자의 월봉을 보시고 주봉을 보시고 디스플레이의 월봉을 보시고 주봉도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노텍의 월봉을 보시고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죠. 뭔 뜻이에요? 이게 추세 하락이고 이게 횡보입니까? 이게 추세 하락이고 횡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었을 뿐이지. 눌려져 있었을 뿐이지. 그죠? IT의 우리나라의 IT의 대장이라기보다 시가총액 순위적으로 누구예요? 대그룹주에서 시가총액 올라온 거 말고 첫 번째 뭐예요?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횡보였고 하이닉스 좀 과도하게 밀렸는데 돌렸고 일부. 그다음에 SDI 약세요? 강세지? 그다음에 LG전자 강세지. 살짝 눌려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월봉에서 볼 때 눌렸어요? 많이 아니지. LG노텍은요. 신고가 기준 랠리 잡히고 살짝 쉬고 있고. DB하이텍 이게 지금 DB하이텍이 뭐 문제가 되는 흐름입니까? 아까 전에 또 삼성전기가 금방이에요. 돌리는 거. 응? 이런 종목에서 전 재산을 여기다 한번 승부 한번 걸어보실 거야. 그러려면 윤정 돈 좀 줘. 맛있는 거 사 먹게. 지금 전화하셔도 전화를 못 받아. 저도 못 받고 지금 전화 벨 소리 아까부터 나는데, 예? 부재중 전화가 돼 있으면 이제 내일 아침에 8시 직원분들이 오시면 이제 8시 좀 넘어서 9시 전에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장 전에 같이 이제 가실 수 있게끔 잡아 드릴 겁니다. 근데 소소한 뭐 상한가 가는 소형주 시가총액 1조 미만 이런 데서의 수익이 아닌 시가총액 1조 이상 그리고 뭐 좀 어느 정도 완벽한 종목에서의 수익 기준 잡아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실질 주력주에서 또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야 돼요. SM이 아무리 16% 이렇게 매집이 돼 있다 해도 거래대금이 SM에서도 안 터지면 SM CNC 말고 얘는 뭐 시가총액이 9,400만 주짜리니까 지금 뭐 4,500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야. 조금씩 소일거리 하시고 배운 그대로 거래량 터지니까 가는구나. 대형주도 똑같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 갑니다. SM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규모가 SM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350만 주짜리예요. 2,352만 주 정확히. 오늘 1% 이상이 좀 개인들에게 30만 주가 넘겨지긴 했지만 1.2% 나머지 누적 물량은 340만 주, 50만 주가 남아있죠. 그 매집의 기준 평균 단가가 있고 매집의 설정 범위에 주력 창구들의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이제 좀 눌리더라도 다시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만 거래대금이 하루에 2천억 이상씩 터져주면 시장 관심이 더욱더 집중이 돼서 원하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래대금이 2천억씩 실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추세 매매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캔들 기준도 보시고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뿐이 안 나와. 1,000억이어도 시장에서 그 전체 순위 50위 안에 들어갑니다. 2,300개 종목에 50위 안에 꼬박꼬박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0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항상 중간중간 나와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히 넘겼고. 그래서 이 흐름 부분에 대해서 이제 S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윙으로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산중공업처럼의 또 HMM의 기존 상반기 흐름에서의 그런 거래대금 거래량이 나오면 셀트리온 우리나라는 분류가 돼 있어요. 다들 마발하지만은 방송 나오는 전문가라는 친구들 치고 윤정도보다 뭐 오래된 사람이 없으니까 윤정도 선배는 딱 2명뿐이 없어요. 이 바닥에서 무국 선생님하고 이제 뭐 김종수 선생님 정도 안 계셔 아무도. 윤정도도 다 후배고 윤정도한테 배워갔으면 배워갔지. 한경에도 직원 출신 우리 회사 연구원 직원 출신 분들이 5분 이상 이토마토 마찬가지 MTM 마찬가지 이데일리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이 시장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난 하나도 못 봤어. 우리 동료들 유료 회원 전문가들 중에 농담이 아니라 다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 뭐 학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알량한 경험 조금만 가지고 하죠. 다 여러분들은 마루타고 실험 대상이고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적으로 바이오만 사라는 애들도 있고 시가총액이 조단인데 매출이 몇십억 분이 안 나오는데도 성장성이 어쩌고 하면서 무조건 바이오 사라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바이오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건 쓰레기고 휴지니까 하지 말라는. 그 사람은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펀더멘탈이 좋아서만 가나? 삼성 SDI가 지금 펀더멘탈이 좋아요? 저평가야? 아니잖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목 되게 아프다. 결론적으로 윤정도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 그런데 셀트리온을 사. 셀트리온 삼형제를. 그리고 대박을 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 거기서 대박을 내. 그리고 시젠을 사서 대박을 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의원님들이 지금까지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시젠에서 초대박을 내. 아니 삼성전자 하는 친구가. 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완벽해. 아까 보신 어디 가서 환율 금리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세요. 이런 설명 제가 단 한 명도 없어. 23년간 방송하면서 예? 맞짱 토크를 수차례 해봤지만은 제도권 분들하고 붙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안 붙으려고 그래 윤정도한테는. PPT를 막 200장 500장씩 갖고 나와갖고 환율 얘기해. 그럼 구두로만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 딱 끄집어내서 아까처럼 자 이래 합니다. 뻥치지 마세요라고 그냥 대놓고 면전에다 얘기해버리니까. 근데 대들질 못하지. 왜? 어떻게 윤정도한테 대들어? 1등한테. 결론적으로 이런 DB하이텍의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해야 돼요. 바이오를 들어가더라도 펀더멘탈은 완전히 쓰레기구나라는 걸 솔직히 감안을 하고 변동성 매매로만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을 수익을 내더라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잘라내고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윤정도도 뭐 작년 기준에 그 초대박을 냈던 한진칼에서 마지막 자락에 매도 사인 좀 매끈하지 못한 기준이 있어요. 다만 이제 시즌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 있을 수 있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갈 때 우리는 뭐 세네 차례 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신풍제약 손절한 거는 뭐 잘 기준을 잡아드리고 손절하고 쭉 올라왔어요. 작년 말에. 근데 결국은 와장창이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단타 종목은 뒤도 안 돌아보죠. 뭐 셀트리 한번 차익 실현하면 뒤도 안 봐. 왜? 거래되면 터지기 전까지는. 올해 들어서 HMM도 잘 수익 내고 3차례 이상 수익 냈다가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에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지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그냥 어제까지 두들겨 맞았지. 그리고 금호 석유까지 가.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게 버겁지 않고 수익 기준이고 얼마든지. 다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챙겨드릴 부분은 뭐냐면 주력주와 그래서 수익 종목의 비중은 최종적인 비중은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돼. 항상 얘기하잖아. 윤정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기 L전자 둘 중에 한 종목. 그렇게 해서 IT 두 종목 정도 기준에서 55에서 70% 채웁니다. 끝. 나머지에서 수익하십시오. 근데 수익 종목이 다 많아. 주력주는 몇 종목 없고.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 그럼 이제 윤정두를 혼내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살 방법을 찾아야지. 응? 살 방법을. 살 방법이 뭐야? 경험을 해봤더니 결국은 주력주가 최고구나. 내 자산이 깨지지가 않아야 나머지 기회가 또 생기는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70% 90% 올라왔나? 계좌 수익률 3개월 만에 극대형주 시가총액 1, 2, 3위 5위 뭐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LG전자, 삼성전기 이거 가지고 계좌 수익률이 80% 이상 3개월 만에. 그 전에 뭐 수익 난 거면 다 빼고. 그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쥐고 가지를 못하죠. 신뢰도도 없고 불안하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 선물 주세요. 방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제일 셀까요? 나도 모르지. 다만 근거를 드리고 명분을 드리잖아요. 설명을 20분씩 뭐 녹화하는 게 그냥 하나? 그냥 막 기술적 분석만 해드려요? 거래 터지면 상한가 갑니다. 뭐 SM, CNC 이렇게 해드려? 아니잖아요. 삼성전기가 지금 수급이 어떻게 돼 있고, 얘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데, 성장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다. 요래 저래 합니다. 뉴스 내용 말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뉴스 보고 그 내용 말고.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 결론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기술적으로 접근할 거냐. 응?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간에 장중 내내 우리가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 종목의 주식 수, 시가총액, 또 외국 기관들의 비중, 또 당일의 수급 동향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되더라도
얘는 견딜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 도망쳐 나와야 된다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8월 4일 날 이 공략주의 기준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가 거래가 안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5MA, 20MA의 거래량 기준과 양봉에서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는 그런 전략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방안에서 많은 분들이 뭐 아직까지 시청하고 계시지만은 어찌됐건 나 저 종목 올려주세요. 아침에 올려드리는 거에는 기준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종목 올려주세요. 종종 지금 무방 재방이 나가니까 아마 들어오시고 계실 거예요. 자, 종종 한번 갑시다. 종종 올려드리시는 방에 제가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종종 그리고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엄지쳐. 종종 그렇게 하면 방금 보여드린 이제 내일 공략주에 대한 기준 종목군과 5종목의 거래량 기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자고 좀 제발. 15번 방에 한 명을 내보내야 되나요? 15번 방에 왜? 누구 광고쟁이 있나요? 아이고 이학수? 아 그래요? 아이고 빨리 내보내야겠다. 광고쟁이 들어. 어이구 이런 방금 봤어 방금. 이런 나쁜 녀석 아주 불법 광고 부분을 저렇게 하고 있어. 혼날라고. 종종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서 뭐 다른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종종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일 뭐 지금 미국장도 유럽장도 또 긍정적인 만큼 긍정적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죠.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좀 어찌 보면은 과도하게 눌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눌려져 있어서 그럴 뿐이지. 예? 정정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감 가지시고. 아니 여기서 뭐 그까이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사실 빚내서 주식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사회에서 지도계층 인사이신 분들인데 정정 그렇게 하셔서 함께 수익 잘 잡아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윤정도의 영화라라 70110 한번 가시죠 또.